이번 주 경기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주 대비 2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재유행이 현실화되면서 경기도가 비상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181표 차이로 낙선한 전 더불어민주당 재종길 안산시장 후보가 선관위에 재검표를 요청해 검증이 진행됐습니다. 검증 결과 당락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보훈 대상자가 있는 경기도에는 보훈 병원이 없습니다. 도내 보훈 대상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 집중 취재했습니다. 경기 지역의 집값 하락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탄과 광교 신도시 등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가 수억 원씩 떨어지는 등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위클리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위클리 뉴스 시작합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바로 지난주와 대비해 2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재유행이 현실화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도가 비상대응에 나섰습니다. 도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과 보건소 간 한 라인을 가동하고 현장 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기동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집단 감염과 중증화 방지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확보된 원스톱 진료기관을 활용해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부터 검사,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신속하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감염병 전담병상을 다시 확보하고 생활치료센터 예비시설을 지정하는 등 위중증 환자 증가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평시와 확산기, 유행기 단계별로 보건인력과 행정인력 동원 계획을 수립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신규 변이가 유행하지만 현재 백신의 중증 사망 예방 효과는 유지된다며 18일부터 시작되는 4차 접종 대상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먼저 4차 접종 대상을 50세 이상 등으로 확대하고 먹는 치료제 추가 확보 및 신속한 처방을 위해 종합병원급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에서도 원내 처방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통해 사회 경제적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치명률 증가 등 유행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감염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부분적 선별적으로 거리두기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181표 차이로 낙선한 전 더불어민주당 재종길 안산시장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표를 요청해 지난 14일 검증이 진행됐습니다. 검증 결과 당락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산시장 선거 투표지 보관 상자가 체육관 한쪽에 쌓여 있습니다. 개표 참관인들이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재검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검표가 진행된 건 전 더불어민주당 재종길 안산시장 후보가 지난 6월 1일 진행된 개표에 대해 검증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재 후보 측은 자동 검표에서는 424표 차이로 앞선 것으로 나왔는데 잠정 무효표로 분류된 8,742표에 대한 수작업 검표 이후에 이민근 후보가 181표 앞서는 것으로 결과가 역전됐다며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했고 이를 받아들여 심리하게 된 겁니다. 기계 검표에서 이겼는데 왜 졌을까? 이건 이제 유권자들의 일종의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제일 잘 알고 싶은 사람이 저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안산의 많은 유권자들이 그것은 한번 봐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어서 저도 그냥 마음 편하게 진행했고 정말 다행으로 경기도 선관위에서 이 소청을 받아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개표를 마친 투표용지가 보관함에서 꺼내져 다시 검증에 들어갑니다. 사무원들이 보관 상자에서 꺼내진 투표용지를 한 장 한 장 신중하게 살펴봅니다. 검증사무원 여러분께서는 조그마한 착오나 실수도 없이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검증사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검표 결과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재종길 후보가 11만 9,594표, 기호 2번 국민의힘 이민근 후보가 11만 9,773표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종길 후보는 지난 6월 1일 개표보다 한 표가 더 줄었고 이민근 후보는 3표가 줄었습니다. 두 후보의 표 차이는 6월 1일 개표 결과에서는 181표, 이번 재검표 결과에서는 179표로 확인돼 오차는 단 2표로 확인됐습니다. 당락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검증 결과와 소청인 측의 주장 등을 검토해 소청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청인인 재종길 후보 측이 선관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이달 출범한 제9대 화성시 의회가 시작부터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자리 다툼 때문에 의회 원구성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관광지로 오리엔테이션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술판을 벌인 데다 언성을 높이고 다툼을 벌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리조트를 잡아 1박 2일 오리엔테이션을 다녀온 제9대 화성시 의회. 의원들에게 입법 활동과 기본적인 의회 운영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의원들끼리 자리 다툼을 하느라 원구성도 못한 상황에서 지방으로 연수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굳이 왜 그때 가야 되는지 정리해놓고 다 해놓고 원구성 의회 구성도 해놓고 제대로 들어가게 한 다음에 가도 될 것을 시민들은 지금 피 복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 상황에서 그런 의원들이 연수를 떠났다는 자체가 그 조금 화가 많이 나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6일 저녁 교육을 마치고 있었던 술자리에서 국민의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성을 높이며 싸운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당시 의원들은 고가의 양주를 마시고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구나 인사차 들렸던 공무원들도 그 광경을 목격해 소문이 빠른 속도로 지역사회에 퍼지고 있습니다. 군지함에서 싸움질을 했던 시의원들은 윤리위원회 회부를 시켜서 그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위반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에 명시가 된 거니까 그거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봐야죠. 원 구성 역시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양보 없는 힘겨루기를 벌이면서 정상화는 빨라야 다음 주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지난 13일 내린 장맛비로 KTX 광명역에 대량의 흙탕물이 들이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흙탕물 유입은 바로 옆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역내 시설물에 토사가 유입되면서 복구에도 긴 시간이 필요한데 사고 현장을 둘러보니 공사 현장 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김성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KTX 광명역 내부로 흘러들어온 흙탕물로 인해 일대가 아수라장입니다. 100여 명의 인력이 동원돼 흙탕물을 연신 밖으로 빼냅니다. 선로 위까지 토사가 쌓이자 소화전을 이용해 물 청소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비가 밖에서 계속 와가지고 계속 흘러 넘치는 거예요? 네, 아마 바깥에서 공사를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거. KTX 광명역에 토사와 흙탕물이 대거 흘러 들어오기 시작한 시간은 지난 13일 오후 2시 10분쯤 서측 중앙통로를 통해 빗물이 흘러 들어오면서 한때 성인 발목까지 흙탕물이 차기도 했습니다. 역내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상인들은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아직도 겁이 난다고 말합니다. 정말 겁나더라고요. 근데 여기 몇 년째 같이 근무를 했는데 처음이었거든요. 비도 엄청 왔다고 하더라고요. 하루가 지났지만 많은 양의 토사에 복구 작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아예 상점 문을 열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지금 나무가 다 불어서 지금 뒤틀린 상태 문도 제대로 안 닫히고, 예. 그리고 밑에 지금 냉장고 밑에 진흙이 아직도 있어요. 계속 지금 그거 퍼내고 있는 거예요. 사고는 바로 옆에서 진행하고 있던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사 현장과 광명역은
불과 10여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일시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자 토사가 그대로 역을 덮친 겁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이 신안산선 공사 현장입니다. 비교적 지대가 낮은 이곳에서 물이 넘쳐 흘러 KTX 광명역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공사 현장에서는 빗물을 막을 만한 전문 장치나 장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토사의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쌓아올린 흙주머니가 전부입니다. 그 펜스를 뚫고 저쪽으로 지금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현장을 보니까 그쪽에 처음 펜스 저 아래쪽이 좀 아래쪽으로 보니까 그 펜스가 좀 들려져 있으면서 그 토사나 지금 그런 흙탕물이 좀 유입된 걸로 좀 확인했습니다. 광명역 관리 주체인 코레일은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등 시설물에 흙탕물이 들어간 상황이라며 복구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신안산선 공사 현장 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이번 주 장맛비에 앞서 지난달 말에는 화성시 서부 지역에 25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농경지가 침수되고 산사태가 일어나는 등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보름이 넘게 지났는데도 아직 복구가 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화성시 송산면에 있는 한 오피스텔 건물. 지난달 말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하 4층부터 지상 1층까지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성시와 소방서는 급히 양수기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펌프의 힘이 약해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았고 4일 후에나 빗물을 빼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전부 다 장비 사다가 해가지고 지금 3일 반을 뽑아냈어요. 3일 반을. 근데도 뭐 말로만 지원오네 뭐네 소방서에도 왔다 갔다 하기만 하지 뭐 집어넣는 것이 뭐가 있어. 지하 4층까지 있는 데가 우리 송산면뿐이 아니고 화성시에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대비해서 그 수중 모터를 최소한 3마력짜리 이 정도는 가져야 지하 4층 거 펴요. 근데 금년에 이런 걸 겪다 보니까 우리 화성시는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침수는 해당 오피스텔 130여 세대의 정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지하 4층에 있었던 변압기까지 빗물에 잠겨버리면서 고장이 나버렸기 때문입니다. 2주가 지난 지금도 변압기 교체가 이뤄지지 않아 입주민 200여 명은 근처 여관 등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입주민 중에 한 70% 이상이요. 현재 지금 주변에 인근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있고요. 임시 대피소가 4군데가 있는데 이쪽으로 다 가시지 않고 이게 왜냐하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정이 이런데도 입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건물 지하가 잠겼지 집이 침수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재민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화성시에서는 법상 침수가 되지 않으면 이재민, 수재민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 이거에 대한 해결을 미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하나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미숙한 대처와 늑장 대응에 복구가 늦어지는 사이 이번 주에도 중부지방엔 100mm가 넘는 큰 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최근 경남 창원의 수돗물에서 깔딱이 유충이 검출돼 논란을 빚고 있죠. 이에 수원시도 자체 검사에 나섰는데요. 검사 결과 광교 정수장 활성탄 여과지에서 유충으로 추정되는 생물이 발견돼 일부 시설이 폐쇄됐습니다. 수원시는 유충 전담반을 운영해 수돗물을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시 홈페이지에 수돗물 유충 추정 소형 생물 발생이라는 안내문이 내걸렸습니다. 수원 광교 정수장에서 유충으로 추정되는 생물이 발견된 건 지난 11일 오후. 지자체가 정수장 긴급 점검을 하던 중 활성탄 여과지에서 소형 생물이 검출된 겁니다. 수원시는 우선 활성탄 여과지가 있는 고도 처리 시설을 폐쇄하고 생물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도 처리 시설 운영을 중단하더라도
이상 없이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수원시의 설명입니다. 활성탄 시설은 일단 폐쇄를 시킨 상태이고요. 현재는 상수원에서 냄새 물질이나 만 물질이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고도 처리 시설이 활성탄 처리 시설 없이 표준 처리 시설만으로도 정수 생산이 가능합니다. 12일 현재 수원에선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민원 한 건도 접수된 상황. 시는 생물에 대한 검사와 함께 고도 처리 시설 점검과 세척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수돗물 유충 민원 전담반을 가동해 민원이 발생할 경우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형 생물이 발견이 되면 저희 상수도 사업소 유충 전담반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바로 나가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는 당분간 수돗물을 가급적 생활 용수로만 사용하고 마실 경우 끓여서 섭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생물이 발견된 활성탄을 교체하는 등 시설 정비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을 보훈 대상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에게는 국가 차원의 예우와 보상이 따르죠. 경기도 내 보훈 대상자는 19만 3천 명으로 광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과 인천, 대전 같은 이렇게 큰 도시에는 있지만 경기도에만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훈 대상자들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훈병원입니다. 이에 따른 도내 보훈 대상자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권예솔, 임세혁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군포시 당동에 사는 신덕선 씨가 택시에 오릅니다. 올해로 75살인 신 씨는 월남전에서 싸우다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자로 매달 서울에 있는 중앙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된 집 근처 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신 씨가 중앙보훈병원을 찾는 이유는 진료비 때문입니다. 보훈병원이 전액 무료인 것과 달리 위탁병원은 진료비를 내야 할 때도 있어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는 게 있다면 경기도에도 가차원도 하나 있으면 좋겠죠. 진료받으러 가기가 좋죠. 택시 예약 안 하고. 수원시 고색동에 사는 심재승 씨는 아예 보훈병원 이용을 포기한 채 지내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여러 번 갈아타며 서울까지 가는 것은 고령인 심 씨 입장에서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원에 있는 위탁병원을 이용합니다. 심 씨는 경기도 인구가 서울보다도 훨씬 많은데 서울에는 있는 보훈병원이 경기도에는 없다는 것이 늘 이해가 안 되고 못마땅하다고 말합니다. 몇 번씩 차를 갈아타면서 또 갈아타도 또 잘못하면 또 엉뚱한 데로 가니까 우리 같은 나이 먹은 사람은 다니기가 참 힘든 거예요. 아, 이건 너무 불공평하고 이거 서울 사람만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 수도권에 있는 사람도 그런 혜택 받을 수 있게끔 정부에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의 지원 대상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도 심 씨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보훈병원에서는 심 씨의 아내도 대폭 할인된 비용에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위탁병원에서는 진료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남편이 국가유공자거든요. 그러면 국가유공자의 그 배우자도 그 혜택을 받으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등촌동까지 가기는 또 너무 멀어서 못 가고 동성병원에 가서 이제 이 얘기를 해봤어요. 원무과에다가.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경기도의 보훈 대상자는 본인과 유족을 포함해 19만 3,900여 명, 서울의 14만 400여 명보다도 많고 인천의 4만 600여 명보다는 4배 이상 더 많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인천에는 보훈병원이 있는데 보훈 대상자가 더 많은 경기도에는 없습니다.
도내에도 보훈 위탁병원은 있지만 보훈병원이 없어 불편을 겪는 유공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의 구체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또 이런 차이점이 발생하는 원인과 경기도에 보훈병원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임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의 지원 범위와 대상의 차이를 두는 것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 지원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선 유공자 본인의 경우 보훈병원에서는 모든 진료가 무료지만 위탁병원에서는 MRI와 초음파, 소화제 처방을 제외한 비급여 진료비는 100% 자기 부담입니다. 유공자 가족의 경우 보훈병원에서는 유공자의 배우자는 당연히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급여와 비급여 가릴 것 없이 진료비의 60%를 감면받습니다. 조건에 따라 유공자 자녀도 진료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면 위탁병원에서는 오로지 배우자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만 75세 이상의 유족이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 까다로움이 있습니다. 이마저도 비급여 진료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내 위탁병원은 수원 3곳, 안양 2곳 등 모두 49곳. 적지 않은 수이지만 의료 지원 차이가 큰 탓에 보훈 대상자들은 보훈병원 이용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왜 지원 범위에 차이를 두는 것일까? 국가보훈처는 예산 부족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실은 또 전부 다 지원을 해드리면 좋은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예산의 문제겠죠. 저희도 이제 뭐 당연히 다 똑같이 지원해드리고 싶지만 다 이제 동일하게 지원을 해드리려면은 그에 따라 이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예산 같은 경우에도 뭐 저희가 이제 요청을 한다고 다 이제 반영이 되는 건 아니고 기획재정부랑 이제 협의를 통해서 거쳐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같은 이유로 특별시와 광역시 등 거점 지역으로 삼은 6곳에만 보훈병원을 운영 중으로 각 도마다 건립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보훈병원 하나를 짓는 데는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1,000억 원이 들어갔는데 지난 2018년 전국에서 6번째로 건립한 인천보훈병원도 400억 원이 투입됐다는 설명입니다. 광역지자체가 건립비와 운영비 일부를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요청해 온다면 타당성 검토를 거쳐 건립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이런 제안을 해온 선례가 없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비 지원을 받은 적이 없대요. 지방에서 이제 주면은 더 고마운 거죠. 근데 지방에서 뭐 줘야지 뭐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이게 건립의 필요성이나 이런 걸 보고 이제 인정이 된다면 진행을 하겠죠. 가능성이야 당연히 다 뭐 열려 있겠죠. 이에 경기도 유공자 단체들은 지금부터라도 지역 정치권과 경기도 등이 관심을 갖고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1961년부터 보훈병원이 운영됐고 반대로 경기도 유공자들은 60년이나 불편을 겪었던 만큼 이제라도 보훈병원을 건립하거나 위탁병원에서도 동일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지하철을 이용해가지고 단시간 내에 중앙보훈병원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형도 넓고 모든 것이 여건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병원에 한번 가시려고 그러면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걸려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보훈병원을 지어주든지 아니면 위탁병원하고 보훈병원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정해 주면 된다. 국가를 위한 공훈에 대한 보답, 즉 보훈은 국가 존립과 발전의 근간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평과 아쉬움이 따르는 보답이라면 과연 제대로 된 보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경기 지역의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6주 연속 큰 폭의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수원 광교와 화성 동탄 신도시 등 그동안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도 억 단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급이 많이 풀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더 큰 원인은 치솟은 금리입니다. 이자 부담에 대출받아 집 사는 사람이 드물고 어쩌다 나오는 급매물이 아니면
거래도 없습니다. 추락하는 부동산 시장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화성 동탄 이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동탄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하락세가 큰 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달 11억 7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지난해 8월보다 2억 8천만 원 떨어졌습니다. 그나마도 급매물건이 아니면 거래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급매하는 이상은 소용 없어요. 소유자분들도 이제 가격을 확 올려쳐갖고 구하지 더 이상 정상적인 시세로는 어려우시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도 실거래가가 하락한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억 원대에 팔린 수원 광교 신도시의 이 아파트는 같은 면적 세대가 불과 한 달 만에 5억 원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6월 27억 원의 신고가를 찍었을 때보다는 7억 원이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경기 지역을 비롯한 수도권의 아파트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기준 도내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6% 하락했는데 이는 6주 연속 하락세이자 3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겁니다. 화성시가 도내에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 수원 장안구와 영통구, 광명, 의왕, 과천시의 내림폭도 크게 나타났습니다. 경기 지역의 아파트값 하락세는 이제 시작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로 매물은 늘어나지만 매수세는 위축되고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 심리 회복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한 번에 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가계 경제와 부동산 시장이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이 예고가 됐던 상태인데 생각보다 빨리 지금 금리 인상이 1차적으로 단행이 좀 된 상태거든요. 가격 조정에 대한 매수자들 쪽에서는 가격이 좀 더 조정되지 않겠냐, 이제 더 좀 관망세가 좀 더 길어질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함께 올라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이런 고금리 속에 또 한편에서는 불법 대부업이 극성입니다. 여성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액을 빌려준 뒤에 고금리의 이자를 받아 챙기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적발되더라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일국 기자입니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10,000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소액을 빌려준 뒤에 고금리 이자를 받아 챙긴 일당이 경기도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인터넷이나 전단지 등을 통해 불법 대부 행위를 해온 A씨 등 8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640여 명에 대출 규모는 21억 원, 최대 연 29,000%의 이자를 받아 가로챈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범법자들이 일반 남성보다는 여성들한테 그 상환받을 때 이자의 고금리를 받을 때 수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은 저항이 또 심하고. 경기도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관련 불법 행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연 20% 이상의 이자를 요구할 경우 법률 구제 수단이 있다며 경기도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의 재범률도 높아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의 대부업 관련 재범률은 89%, 이 중 절반 이상이 3번 이상의 범죄 이력이 있고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민생 관련 재범률을 줄이고 수사 기법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범죄 정보 전산화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통계 수집 및 활용 방안 연구를 통해 수사 자료의 전산화 관리가 가능하도록 수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경기도는 민생 관련 불법 행위가 치밀해지고 있다며 범죄 정보를 관련 도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죄질이 좋지 못한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재범률과 관련해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지난 2019년 스쿨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명 민식이법이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평택에서 초등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굴착기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현행법상 사고를 낸 굴착기는 차량이 아닌 건설기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령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하영 기자입니다. 평택 청부급의 한 초등학교 앞.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설치된 천막 안에는 과자와 음료수, 국화꽃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지난 7일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에게 굴착기가 덮쳐 한 명이 부상당했고 한 명이 사망하면서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겁니다. 사고가 난 지 여러 날이 지났지만 추모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이 학교 앞에서 초등학생들의 안전지도를 해오던 어린이 지킴이는 끝내 눈물을 쏟습니다. 900여 명인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았을 그 상처를 생각하면 내가 어른인 게 창피합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속도를 줄이지 않은 굴착기가 스쿨존 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민식이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자 분노합니다. 도로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인데 차량이 아닙니다. 잘못됐을 땐 우리가 보강하는 게 법 아니겠습니까? 당시 사고를 낸 운전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구속됐습니다. 스쿨존 내에서 사고를 낸 것인데 민식이법은 적용되지 않은 겁니다. 당시 사고를 낸 굴착기입니다. 현행 법률은 굴착기와 불도저, 지게차 등이 건설기계로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굴착기를 포함해 민식이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건설기계도 차량에 포함돼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섰습니다. 민식이법을 처음 발의한 강훈식 의원이 최근 법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앞서 문진석 국회의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인명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대상에 건설기계 모두를 포함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모든 건설기계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서 사고를 일으킬 경우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안타까운 한 초등학생 생명은 하늘나라로 보냈지만 개정된 법률로 더 많은 학생들이 보호받을 수 있기를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신계용 과천시장이 민관 대책위원회까지 꾸려가며 하수 처리장 신설 이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수 처리장이 가동된 지 36년이 되면서 시설 노후화와 함께 처리 용량도 초과했기 때문인데요. 위치 선정을 해도 신설까지는 수년이 더 걸리는 만큼 과천시로서는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이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3기 신도시인 과천지구 한복판에 있는 과천 하수 처리장. 지난 1986년 가동을 시작해 올해까지 36년째 사용하면서 처리 용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가동 당시에는 하루 3만 톤을 처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3분의 2 수준인 19,000톤밖에 처리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처리 용량보다 발생하는 하수가 더 많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24,440톤이 발생했고 올해는 21,704톤이 유입되고 있는데 하루 처리량이 이미 초과했습니다. 오는 2029년까지 재건축과 3기 신도시 등 도시개발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하수처리장 신설 이전은 과천시로서는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6만 톤까지 계산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 증가되는 물량을 어딘가에 이제 놔야 되는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위치는 현 환경사업소와 선바위역 부근, 서초구 인접지역, 과천시와 서초구가 제안한 중간 지점 등 4곳입니다. 이번에 활동을 시작한 환경사업소 입지 관련 민관대책위원회는 주민 의견을 듣고 적당한 위치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가급적이면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우리 현재 우리 하수 처리장의 어려운 상황을 시민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지점에 그 하수 처리장이 이 위치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려고 합니다. 신계영 시장은 신설하는 환경사업소는 지하에 건설하고 지상에는 공원과 체육시설 등 주민 친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며 빠른 시일 안에 위치가 결정되길 기대했습니다. 당연히 지하야죠. 지금 현재는 지상에 있고 또 시설 자체가 노후화돼 있어서 처리 용량도 부족하고 또 앞으로 우리 과천의 개발 공사라든가 재건축 사업이 앞으로 있기 때문에요. 그런 미래 선진 도시를 위해서는 이런 지하화된 환경사업소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게 또 진행이 될 것입니다. 한시가 급해진 과천시 하수처리장 신설 이전. 민관대책위원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위치 선정을 위해 지역 주민과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차량 운전자들은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춰야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사람이 없어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이번 주부터 시행됐는데요. 시행 첫날 우회전 일단 정지 잘 지켜졌을까요? 주하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평택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는데 차량이 멈추지 않고 지나갑니다. 초등학생이 지나는 횡단보도에도 오토바이가 휙 지나갑니다.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가 확대되는 도로교통법 개정 첫날인 12일,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는 차량이 쉽게 발견됩니다. 우회전할 때 멈추지 않는 차량에 보행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학교 앞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차가, 그래서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이 정도 간격 차이로. 근데 저도 먼저 조심해야 되고요. 저도 우회전이 오면은 사실 조심해야 된다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할 때 인도 위에 보행자가 보이면 신호와 관계없이 일단 멈춰야 합니다. 다만 보행자가 길을 건넜고 건너려는 사람도 없다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통행할 때만 일시 정지 의무가 부과됐지만 10일부터는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가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의 경우 사람이 있든 없든 멈춰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시행 첫날 계도에 나선 경찰은 차량 운전자가 우회전 시 일단 멈춤을 꼭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취지는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형성에 있습니다. 차량의 운전자는 우회전 시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고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서행 운전해야 합니다. 경찰은 앞으로 한 달을 계도 기간으로 정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집중 안내하고 계도 기간 이후 수시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 계도 기간 중에도 사고 유발 위험 차량은 수시로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2주가 흘렀습니다. 특례시로 출발한 수원시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정을 이끈다는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된 이른바 새로운 수원 기획단을 꾸리고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김효승 기자입니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라는 비전을 내세우며 출발한 민선 8기 수원 특례시. 비전에 걸맞은 구체적인 시정 방안을 세우기 위해 전문 조직이 꾸려졌습니다. 교수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전문가 85명으로 구성된 새로운 수원 기획단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현장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분야별 과제를 함께 논의하고 분석해서 앞으로 출범하는 민선 8기의 비전, 전략, 또 혁신 로드맵을 그렇게 설정할 예정입니다. 민선 8기 수원시는 경제특례시와 생활특례시, 돌봄특례시 등 3가지의 핵심 비전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기획단은 경제와 도시, 환경교통, 문화복지, 자치교육 등 5개 분과와 함께 사회통합위원회와 공항이전위원회 등 2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새로운 수원기획단은 오는 9월까지 시정운영 정책을 설계해가는 한편 토론회 등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다 많은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태서 더 실효성 있는 효과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한편 수원시는 새로운 수원 기획단 활동과 시민 의견 등을 종합해 오는 10월 7일 비전 선포식을 연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언론인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중심도시 용인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과 소재 부품 장비 기업 유치, 그리고 반도체 고등학교 신설 등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민선 8기 용인 특례시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언론인 간담회. 130여 명의 출입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 산업 중심의 새로운 용인 특례시 추진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시청에 전담 조직을 신설해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과 국지도 57호선 확장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시장의 주요 공약인 반도체 고속도로는 민자 유치를 통해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인을 동서로 관통하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반드시 건설을 하겠습니다. 기흥에서부터 남사, 이동, 원삼, 배감, 중부고속도로의 안성 1주까지 있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꼭 만들겠다. 핵심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는 겁니다. 클러스터 산업단지는 물론 용인 플랫폼시티에도 소부장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마음껏 연구하고 실험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플랫폼시티에 역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특히 설계 중심으로 많이 입주하고 싶어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관련법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좋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용인에 들어와서 활발하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수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할 수 있도록 반도체 고등학교를 설립하고 관내 대학에 반도체 관련 학과 신설 계획도 밝혔습니다. 현재 용인시 원산면 일대에는 415만 제곱미터 규모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가 2027년 첫 가동을 목표로 조성이 추진 중입니다. 이곳에는 SK 하이닉스를 비롯해 50여 개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상일 시장은 착공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사업 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해 글로벌 반도체 중심 도시의 초석을 다져가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박희부입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전반기 원구성을 위한 첫 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동수인 상황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해 오는 19일 열리는 2차 본회의까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정 뉴스입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의 첫 의사 일정인 제361회 임시회가 개회했습니다.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는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선거 등 경기도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위해 소집됐습니다. 그러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동수인 상황에서 실무 및 대표단의 협상이 타협점을 찾지 못해 양 당은 오는 19일 2차 본회의 때까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단 선거가 진행될 예정이었던 지난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회 사무처장의 임시회 관련 보고와 함께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로 의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염종현 의원이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이제 의장 선거의 건이 상정될 순서입니다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편 14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업무 보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구성, 조례안 등 안건 심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12대 수원시 의회가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의회는 앞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해 시민 복지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수원시 의회 의정 뉴스입니다. 수원 특례시 의회가 제368회 임시회 기간 12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구성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쳤습니다. 2차 본회의에서는 의회 운영위원회 10명, 기획경제위원회 9명, 도시환경위원회 9명, 문화체육교육위원회 10명, 복지안전위원회에 8명의 의원을 선임하는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또 특별위원회별 위원 구성은 윤리특별위원회 10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7명을 선임했습니다. 3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날 선거에서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강영호 의원이 선출됐으며 기획경제위원장은 유준숙 의원, 도시환경위원장에는 조미옥 의원, 문화체육교육위원장은 조문경 의원, 복지안전위원장에는 정영모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한편 전반기 원구성을 마친 수원특례시 의회는 앞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 복지 증진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수원 광교정수장 수돗물 유충 추정 생물 관련 소식 전해드렸는데 검사 결과 수돗물 유충으로 확인됐다는 소식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BTV 경기 위클리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